예, 런천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그 런천 세션은 Innovations in Statistical Methods for Clinical Trial입니다. 요새 저널 보면은 과거에 저희가 보지 못한 많은 그 클리니컬 메소드를 아마 소개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임상 연구와 그다음에 차후에 임상 연구를 이해하고 차후에 임상 연구를 계획하는데 두 분 연자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강의 제목은 Statistics to Consider in Designing a Randomized Clinical Trial입니다. 김진섭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차리투가 그 주식회사인가요? 네, 차라투 주식회사입니다. 아, 차라투. 예, 예.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라투 김진섭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연구자분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혁신적인 내용을 발표드릴 건 아니고 그 기존의 교수님들하고 작년 올해 했던 연구들에서 통계적인 내용들을 어떤 게 있었나 이런 것들을 리뷰로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 성균관 의대 03학번이고요. 그때 예방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샘플수 계산 내용, 비혈등성 마진, 그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 제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고 이제 발표 시간 15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그 참여했던 연구가 그 올해 3월에 있었던 그 연세대 로드스타,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연세대에서 또 있었던 레이싱, 그다음에 그 올해 또 3월에 이제 삼성에서 이지명 선생님이 있었던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 이 세 개를 제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레버는 제가 참여를 한 건 아닌데 이제 요 발표에 좀 그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중간 중간에 그 올해 몇 달 전에 또 퍼블리시된 그 이제 연세대 세컨더리 로드스타 그 내용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RCT는 샘플수 계산이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샘플수 계산할 때 일단 가장 그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비율 비교하는 겁니다. 이벤트 레이트 예를 들어 5% 4%일 것 같으니까 그 차이를 가지고 샘플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디퍼런스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냥 스터디건 노니페리티 스터디건 디퍼런스를 기반으로 이제 샘플 사이즈를 구하는 경우가 이제 더 많습니다. 이게 레이싱하고 로드스타 플레버는 다 이 방법으로 계산을 했고요. 이게 제일 심플하고요. 반면 그 로그랭크 테스트를 이용했다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퍼런스가 아니라 하자드 레이시오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진도 하자드 레이시오 스케일로 돼야 돼요. 논인프레트 마진이라는 것도 하자드로 주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벤트 레이트로 이제 처음에는 구하겠지만 결국은 그걸 하자드 레이시오 스케일로 바꿔서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 샘플 사이즈 구할 때 썼던 방법이 그 메인 아웃컴을 제시하는 방법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샘플수 계산은 디퍼런스를 해놓고 메인 아웃컴을 하자드 레이시오로 준다든가 샘플수 계산 하자드 레이시오를 해놓고 메인 아웃컴을 디퍼런스 준다거나 이러면은 그 이제 RCT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냐면은 처음에 세팅한 그 유의 수준이나 이런 게 이제 미묘하게 달라지거든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샘플수 구한 방법과 메인 아웃컴을 제시하는 방법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레이싱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레이트를 다시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실제로는 프로포션인데 디퍼런스를 메인으로 보여주고 하자드 레이시오는 이제 같이 보여줬습니다. 로드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아예 하자드 레이시오라는 지표가 없습니다. 디퍼런스로 다 끝냈어요. 그래도 이제 자마에 이제 억셉이 됐습니다. 플레버 같은 경우는 또 디퍼런스가 이제 메인이고 하자드 레이시오는 이제 본문에 같이 제시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노베이트 컴플렉스 PCI 경우는 샘플수 하자드 레이시오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분석도 하자드 레이시오가 메인 아웃컴입니다. 실제로 보시겠습니다. 레이싱 트라이얼 같은 경우 그 이제 디퍼런스를 기준으로 노니프레티 마진 2.0에서 3,780명으로 계산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도 샘플 사이즈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이제 소수점 반올림 외에는 동일하게 나왔고요. 실제 계산을 보시면은 앱솔루트 디퍼런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자드 레이시오가 나옵니다. 그 로드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같은 교수님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샘플 수를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아예 여기는 하자드 레이쇼가 없습니다. 예, 디퍼런스로 끝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도 RCT 같은 경우는 그 디퍼런스로 그냥 보여주면은 그냥 심플하게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뒤에 다른 연구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리뷰어나 뭐 그 리뷰어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확정적으로 말씀드렸고 플레버 같은 경우도 이제 디퍼런스로 계산을 했고 실제로 보시면은 디퍼런스를 메인 아웃컴으로 먼저 보여주고 하자드 레이쇼를 이제 뒤에 그냥 같이 왜냐면 하자드 레이쇼라는 게 워낙 그 이제 널리 알려진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 리노베트 컴플렉스 PCI는 유일하게 샘플수 계산할 때부터 하자드 레이쇼 기반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근데 하자드 레이쇼 기반, 그러니까 로그랭크 테스트 기반으로 그 샘플수 계산 걸 때는 조금 유의해야 되는 게 이게 메서드가 이제 그 클래식한 그 1980년대 메서드가 있고 뭐 그게 안 좋아서 계속 뭐 추가가 돼서 메서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메서드마다 좀 나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그 어떤 일본 교수님이 개발한 외부로 하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뒤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는 그림의 메인 아웃컴이 하자드 레이쇼죠. 디퍼런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하자드 레이쇼로 다 얘기가 됩니다. 네, 메인 아웃컴 하자드 레이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R을 줄여 써서 요거는 아래에 있는 패키지인데 제 클래식한 방법은 그 아래에 있는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고 그걸로 계산하면은 이제 실제로 연구에 썼던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샘플 사이즈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디퍼런스로 구하는 방법, 하자드 레이쇼로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메인 아웃컴도 동일하게 가야지 이제 맞는 연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열등성 마진에 대해서는 이게 뭐 통계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임상적인 내용이 훨씬 많아서 이제 많이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 논인페리티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논인페리티를 증명해야 되니까 실제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리고 p-밸류가 차이가 없을 때 0.05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차이가 없을 때. 예. 그래서 마진이 여기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거고 이제 로드스타 리비전 때인데 이거는 뭐 이제 되게 통계적인 내용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뭐 타겟의 버든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왜 논인페리티만으로 충분하냐 근본적인 질문을 뭐 하셨고요. 근데 이건 사실 뭐 제가 답변해 드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마진이 또 왜 이렇게 크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샘플 사이즈 구할 때 이벤트 레이트가 12%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실제 아웃컴이 이제 9%, 8%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진이 3%가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제 통계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마진 같은 경우는 마진 구하는 게 뭐 사실 선생님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도 항상 답변 드리는 게 이게 또 통계적으로 아주 옛날에 한 5년 전 뭐 10년 전 이럴 때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몇 프로 하는 게 좋다 이런 게 이제 있긴 했었는데 탑 저널로 갈수록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 임상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는 임상 현장의 그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임상 현장의 판단 플러스 이제 샘플 수를 샘플 수 계산할 때 물론 고려가 되지만 똑같이 나올 때 p-밸류가 유의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플레버나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는 이제 PCI니까 이제 의료 기기 쪽으로 분류가 돼서 의료 기기일 때는 그 유의 수준 알파를 그 원래 이제 원사이드 5%, 투사이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의 수준을 이제 조금 원사이드로 해서 원래 기존보다 2배로 늘려도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의료 기기의 경우에는 조금 널널한 기준을 적용해도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그 레이싱하고 로드스타 같은 경우는 그 약물 연구였고 약물 연구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 레이싱회 같은 경우에는 약물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유의 수준을 널널하게 좀 넓게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리뷰어의 지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결과가 이제 그거를 커버할 만큼 좋게 나와서 이제 디펜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인 아웃컴을 제시하는 방법은 이제 논인페리티 스터디 기준으로 어퍼
이제 97.5% CI 이건 일반 약물 연구에서 어퍼 97.5% CI를 보여줘야 되고 만약에 그 의료기기 연구면은 어퍼 95% CI를 보여주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그 디퍼런스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는 카플란-마이어 그 이벤트 레이트를 두 개를 계산하고 그 디퍼런스의 그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그 구하는 R 코드를 그냥 참고차 넣는 겁니다. 레이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연구는 다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트로 그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트 여기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트 여기 이제 퍼센트가 있잖아요. 요거 퍼센트로 디퍼런스를 구하고 다 오케이인데 그 이제 그 뭐 연구마다 뭐 리뷰어마다 다 성향이 다른지 그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트를 쓴 것도 이제 문제를 삼아서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트 쓰지 말고 그냥 프로포션을 써라. 그냥 몇 명 중에 몇 명이 발생했고 몇 명 중에 몇 명이 발생했고 그래서 심플하게 그 프로포션 디퍼런스로 계산을 해라.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좀 잔재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전혀 쓰지 마라. 예, 뭐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다행히 뭐 그렇게 해도 결과가 이제 충분히 잘 나와서 예, 괜찮습니다. 카플란마이어 에스티메이트 기반으로 9.3, 10.3%인데 그냥 생 N 이벤트 기반으로는 9.1%, 9.9%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도 그게 프로포션 디퍼런스를 하면 신뢰 구간은 보통 정규 분포 그 어프로시메이션 과정이 있는데 그것조차 함부로 쓰지 마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라. 그래서 윌슨 CI라는 걸 써라. 그래서 되게 까다롭습니다. 다행히 근데 결과가 뭐 이런 거를 적용하더라도 이제 무리 없이 이제 그 스터디를 만족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논문에서 RCT에서 다 쓰는 말인데 자, 우리가 RCT에서 엄밀하게 검정하는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만 검정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사실 그냥 RCT가 아니라 일반 그냥 데이터 모아서 하는 연구 그런 것들은 뭐 다중비교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피벨 여러 개 그냥 다 보여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RCT는 정말 확실하게 증명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밀하게 세팅된 그 샘플수 세팅이나 이런 거 모든 세팅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에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유효하게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인정하는 거고 대신 보통 RCT는 이제 세컨더리 아웃컴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세컨더리 아웃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p-value가 0.05보다 미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연구에서 설계되었던 것도 아니고 p-value가 여러 개 나올 때 그 다중 보정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거의 대부분 연구에는 이런 멘트가 본문에 이런 멘트가 써져 있습니다. 이제 다중 검정을 보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봐라. 이걸로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없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로드스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하자드 레이시오가 없었기 때문에 뭐 리뷰도 놀랐던 것 같습니다. 왜 뭐 하자드 레이시오랑 컴퓨터 뭐 그런 게 없냐? 예, 그런 거랑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 팔로업을 좀 짧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요 아래 내용은 이제 또 제가 뭐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예, 선생님들끼리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자드 레이시오. 자, 로드스타 같은 경우 하자드 레이시오가 아예 없고요. 리노베이트 컴프레스 PCI는 이게 두 스터디가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로드스타는 이제 심플의 극치를 달리고요. 리노베이트 컴프레스 PCI는 분석이 조금 그러니까 리비전 때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생소한 것들을 좀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서 이주명 교수님과 같이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뭐 병원이 대부분 다기관이니까 그 이제 사실 다른 연구에서는 이런 게 없는데 특이하게 이제 그 리노베이트 컴플렉스 PCI는 병원만의 그 특성들을 이제 고려를 한 분석을 해야 된다. 만약에 디퍼런스를 심플하게 계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이런 보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콕스를 하게 되는 하자드 레이시오 하는 경우에는 병원을 보정할 수가 있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 디퍼런스를 하는 것도 보정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콕스 같은 경우는 이 병원의 스트라타 베이스라인 병원마다 베이스라인이 다르다는 그 가정을 해서 스트라티파이드 콕스를 해라. 다행히 근데 결과가 크게 뭐 어긋나지 않게 나와서 잘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아웃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제 하자드 레이시오 제시했는데 또 특이하게 컴퓨팅 리스크를 아웃컴으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카디악 데스까지 고려해달라는 거죠. 컴퓨팅 리스크 아날라이시스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제시해라.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진행을 했고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갖고 제가 이제 기존 패키지들을 좀 R 패키지 업데이트해서 그림을 좀 만들어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드렸었습니다. 이건 번외로 최근에 이제 랜드마크 애널리시스 많이 하는데 이제 RCT 할 때 뭐 3개월 뒀다가 3개월 이상부터 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있을 때는 랜드마크 애널리시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여줘야 되고 요거 이제 혹시 R을 쓰시는 분은 이제 제가 만든 R 패키지에 이런 기능이 심플하게 구현돼 있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리비전입니다. 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퍼 프로토콜 하면서 디자인이 깨지는 거 아니냐. 퍼 프로토콜이 이제 안지오랑 IBS인데 두 개가 이제 바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뀐 사람들 뺀 군을 퍼 프로토콜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랜덤이 깨지는 거 아니냐. 랜덤이 깨졌으면 뭔가 이 논문을 주시면서 이렇게 좀 복잡한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이 복잡한 분석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퍼 프로토콜에서 그 완전 두 군이 바뀐 게 완전 랜덤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RCT의 랜덤을 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디펜스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고, 예, 감사합니다. 토론은 두 번째 연자가 지금 현재 좀 일본 미팅에 계시대요. 그래서 두 번째 연자 그 제한된 그 출발 시간 때문에 일단 두 번째 연재를 듣고 그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먼저 우선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 교수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으로 연결이 됐을까요? 한승원 교수님과 카톨릭대 임상양리고 디센트럴라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리실 것으로 믿고,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 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 말씀 하실까요? 시간나 그러시지 않을까요?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트라이얼을 여기서 국내에서는 이제 분산형 임상시험이나 뭐 이런 정도 번역이 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사실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용어로 이것을 지칭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디베이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오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트럴라이즈 트라이얼이라는 개념이 이제 대두가 된 것은 기존에 이제 그 기관 내에서 얻는 정보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시판 허가와 관련된 그런 그 규제적 부분 그런 것들을 어드레스를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규제적 부분이나 신약 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의사결정은 여전히 향후 꽤 오랜 기간에도 시험 기관 내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말고도 이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라는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탐색적이고 또 보조적인 그런 정보들을 시험 기관 내에서만 얻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그 동일한 비용과 기간을 들이고 페이션트 리크루트먼트도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제한적으로 데이터를 얻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그래서 환자들이 조금 더 이제 임상시험에 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데이터를 더 많이 얻자라는 시도가 바로 이 patient centricity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데이터 얻는 것만 이제 그 기관 외에서, 기존의 시험 기관 외에서 대상자의 그 일상생활 중에 어떤 그 데이터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자동이나 또 이제 약 배송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대상자들이 좀 더 편하게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면 등록도 쉬워지고 또 등록된 대상자가 드랍아웃 하는 것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또 개념이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이제 이 개념이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 배송 또 샘플 배송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의 근처에 사는 의료진이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이 환자를 지금 방문한다든지 즉 환자가 시험 기관 정해져 있는 시험 기관을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의료진이 환자를 방문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이제 investigator participant interaction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특정 기기를 이용한 데이터 획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어떤 시험 기관에서만 얻는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인식하지를 않고 기존의 그 시험 기관에서 했던 절차를 비대면으로 바꾸는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원래 이 개념은 2010년 이전서부터 제안이 됐었던 방법이고, 그래서 코비드19가 없이도 이렇게 꾸준하게 CAGR 20% 이상을 보이는 굉장히 잘 발달하고 있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들도 지금 보면 기존에 이런 방법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코비드 기간에는 대면 절차를 전혀 할 수 없다 보니까 100% 그 절차를 이런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을 했었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기에 이제 인트로덕션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 임상시험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센트럴라이즈 트라이얼이 비대면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자는 컨셉이 아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좀 국내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냐 하면 아까 뭐 일부 말씀드렸지만 전자동의,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짓, 텔레비짓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임상시험에서 이제 전화 방문 같은 것들을 하던 거를 그냥 단순히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회의 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수행을 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 중에서 의료진이 이제 환자를 방문해서 직접 이제 어떤 어세스먼트를 하는 것을 ECOA, ECOA라고 얘기하는데 클리니컬 아웃컴 어세스먼트라고 하고, 페이션트가 직접 그 자기의 상태를 입력하는 것을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 이렇게 해서 EPRO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다국적 제약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EMR 익스트랙션인데요. 저희가 이제 화상회의나 이제 재택 근무 같은 것들이 코비드 시기에 어떤 뉴 노멀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그 선진국 기준으로, 그런 어떤 제약사, 즉, 임상시험의 의뢰사나 아니면 그 의뢰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CRO들이, 이제 그 사이트 비짓을 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던 것을, 그 비대면 환경이 되면서, 시험기관들이 EMR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중립지대에다 공개를 해서, 시험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런 임상시험 자료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액티비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 노멀로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스킴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사나 CRO들은 어쨌든 현재 그 다국가 임상을 돌릴 때에 이런 그 EMR 익스트랙션을 통한 리모트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나라에는 더 이상 다국가 임상시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런 애티튜드를 가진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산 이런 디센트럴라이즈 트라이얼 요소 기술 가운데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또 이런 EMR 익스트랙션을 통한 리모트 모니터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디바이스나 웨어러블 이용한 그 자동 측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택 방문, 그 다음에 이런 그 약과 샘플의 배송 기술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관 방문 절차를 재택화하는 것이라고 분류되는 기술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이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덴스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쓰는 것을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즈 트라이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상시험 계획서에서 그 임상시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임상시험의 수행 국가, 그 다음에 그 시험에 들어와야 되는 대상자의 특성, 또 시험에서 측정해야 되는 어떤 엔드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CRO나 기존의 어떤 시험기관 체계에서는 좀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시험기관 임상시험의 특성에 맞게 골라 쓸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각 기술에 대한 서비스 벤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연구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연결 구조로 이제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자도 기존에 기관을 방문하는 대상자의 스케줄링이나 아니면 그 시험 기관 내에서의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에 더불어서 이런 그 시험 기관 외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코디네이션을 하는 기능까지도 이제 추가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선진국에서 이제 채택하고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인데요. 여러 그 어떤 이 소스라고 하는 그 EMR 정보를 이제 올려놓을 수 있는, 즉 그거는 이제 액세스,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꼭 관련된 사람이 꼭 필요한 정보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액세스 컨트롤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중립지대에 그 대상자의 EMR 정보를 올려서 이 EMR 정보가 각 일회사에서 리모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소스 벤더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런 그 이소스 벤더가 생겨야지 리모트 모니터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험기관이 모든 일회사나 CRO하고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단순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임상시험은 모든 것이 시험기관 내 절차에 이루어졌지만, 분사형 임상시험에서는 시험기관 내 절차와 대상자 재택 절차가 나눠져서 각각 수행되게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트라이얼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이 슬라이드를 보고 좀 서머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을 때 그 임상시험 특성에 맞게 본인 그 시험에 유리한 기술들을 골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 허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임상시험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개별 요소 기술들을 보기보다는 현재 디센트럴라이즈 트라이얼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국가와 그러지 않은 국가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이 산업 구조의 차이입니다. 즉, 홈 헬스케어 산업이 일반적으로 잘 보편화되어 있었던 나라들은 이 디센트럴라이즈 트라이얼을 수행하는데 큰 허들이 없었는데, 이 홈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보면은 일반 진료와 임상연구 분야가 이제 법 규제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환경적으로나 잘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상시험이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수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왼쪽에 보면 그 일반 진료하고 임상연구가 이제 공존해서 각각의 에이리아를 갖고 1차, 2차, 3차를 망라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진료와 임상연구에 분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이 전체적으로 홈 헬스케어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제 빨리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디센트럴라이즈 트라이얼을 하기 위해서 빨리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임상연구 영역에 국한을 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유연하게 만들고 또 기존에 있었던 많은 오해들을 좀 푸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들은 이제 각각이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 개념들과 어떻게 다르냐를 좀 디스크라이브 한 건데요. 이 시간에 모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택 방문이나 아니면 이런 의약품 배송, 샘플 배송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의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슬라이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결국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이게 경험을 안 해보면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파일럿 스터디를 기획해서 IRB의 승인을 받은 적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보면 기존에 이제 대상자랑 연구자가 해야 될 일만 있는데 이렇게 재택 방문자가 해야 될 일이 새로 디파인 된다든가 이런 변화가 이제 앞으로 생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전체 구조를 나타내는 스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임상시험을 했던 것들은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나타냈고요. 이런 파란색 선 위에 이외에 이렇게 초록색 선들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선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임상시험 벤더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뉴 노멀로 자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관계자분들도 조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개념의 것들을 잘 많이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엑스퍼트 패널 선생님들이 여러 분 와 계신데 기탄 없이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혹시 플로우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중간중간 손 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어서 여러 지금 한 교수님의 그 임상영리 파트에서는 국내에서 이거를 지금 경험이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특정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승인용 임상시험에 적용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레벨에서는 뭐 그러니까 완전히 전범위로 활용하고 있다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요소 기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임상영역과 단독의 스터디라기보다는 이제 현재 뭐 다른 이제 내과 계열을 여러 교수님들하고 또는 이제 정신과 계열 교수님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이런 그 디센트럴라이즈 요소 중에 기존에 그냥 3차 기관에 오는 환자들만으로는 이제 수행이 어려웠던 그런 스터디들을 이런 기술을 통해서 좀 1차 병원으로 확대도 하고 또 재택 상황에서 데이터도 얻고 이런 식으로 좀 IIT 위주로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려면은 환자들도 그 일렉트리컬 시스템 이 전산에 접근해서 뭐 하고 이거를 뭐 셀폰이든 뭐 컴퓨터든 이걸 좀 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아주 고령의 이런 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일 문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우리가 지금 거의 실무를 다 CRO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CRA들이 현장 나와서 다 모니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환자 동의서도 다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동의서까지 뭐 이런저런 모든 과정이 하는데 이러려면 절대적으로 CRO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개방적이고 다 확대되고 이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 이 시스템이 되면 이 시스템이 적용될 때 적어도 디센트럴라이즈된 요소들이 적용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전적인 임상시험에 비해서 CRO가 해야 될 일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SDV라는 소스 다큐먼트 베리피케이션 과정이 일단 생략이 되고요. 대부분의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이제 모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데이터를 잘 넣고 있느냐 이것만 이제 모니터링하면 되는 상태고 동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대상자들이 오면 일일이 저희가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그 절차로 전자동의가 진행될 때는 대부분 동영상으로 일단 설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A가 있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Q&A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그 절차적으로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또 CRO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게 되면 본인들의 비즈니스 영역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환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CRO 자체는 인력 구조해서 사람을 더 줄여도 될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네요. 동일한 인력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한다고 보시는 편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CRA는 일자리를 줄어드니까 우리 대학병원에 있는 연구관에서도 채가는 일이 적어서 우리도 좀 마음이 더 편해질려나요? 제일 싫어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다 CRO에서 채가니까 정말 짜증나는 일이 여기 관계자 있나 모르겠지만 다들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 하이브리드 적절히 해서 우리나라도 좀 할 수 있게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도적으로 한번 샘플도 보여주시고 다른 분도 혹시 질문? 안녕하십니까. 네, 부천성모병원 목지수라고 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여쭤보면은 혹시 환자분들이 훨씬 더 어떤 뭐 적극적으로 좀 더 롤이 많아지면은 사실 이게 뭐 안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참여를 귀찮아하신다거나 이제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기존 임상 연구에 비해서 또 뭐 참여율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편인지 이제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술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된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수행했던 이제 초기 임상 시험인데요.
그 현재까지 초기 임상 시험의 그 수행 결과를 곧 논문으로 낼 예정인데 지금까지 수행 결과를 보면 복약 수능도나 참여율, 그 다음에 이제 드랍아웃 레이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기존의 이제 임상, 가끔씩 병원 비짓을 기반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 비해서 모든 지표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임상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이 대상자 스스로도 베네핏이 있고 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런 그 인식 하에서 매일매일 뭐 너무 귀찮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금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본인도 어떤 스스로 만족감이나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디테일을 살려서 개발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의정부성모병 임성민입니다. 좀 좀 너무 처음 접하는 영역이라 좀 우문일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리클리니컬이나 페이지 1에 참여하는 뭐 참여자들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접하는 페이지 3, 4에서는 대부분이 환자들이다 보니까 여러 제약이 많은 게 현실인데 그냥 단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른 나라와 또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 법적 제도 하에서 이게 진짜 몇 년 사이에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이제 법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허들은 그겁니다. 이게 의료법의 적용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연구는. 근데 이거를 의료법으로 준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다 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 연구 행위와 의료 행위는 이제 진료 행위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디피니션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는 뭐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실은 금년에 식약처가 이거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한 1, 2년 사이에는 규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환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환자들이 시험 기간에 와서 하는 어떤 액티비티는 아마 변화가 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그 환자군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재택 환경에서 얻고 싶은 거냐가 디파인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 개발이 옵티미제이션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딱 단적으로 생각했던 게 EMR에 저희 경과 기록하고 연구 기록이 지금 막 혼재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그 이소스로 나가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딱 구별이 되고 완전히 뭐 법적으로도 구별이 된다면은 뭐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리 해본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험을 잘 적용해갖고 우리도 한번 하면은 뭐 못할 거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 제한상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첫 번 우리 강의해주신 네, 감사합니다. 김진석 교수님, 한번 우리 권 교수님, 전두수 교수님이. 네. 질문. 네, 부천 세종병원 김치훈입니다. 그 샘플수 사이즈 계산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고자 하는데요. 네. 그 논문들을 보다 보면은 프로포셔널 해저드에 기반해서 샘플 사이즈 계산하고 디스커션을 하는데 서바이벌 커브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연구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냥 크로스오버 해버리는 롱텀 PCI 버서스 캐비도 그랬고 또는 하스페일리어 환자처럼 초기의 이벤트가 좀 많은데 후기로 가면 스테이블한 커브 보이는 환자들도 있고 그런 연구들은 이론적으로는 다른 접근법을 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고식적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포션이든지 해저드 레이션이 그 두 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워 캘큘레이션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샘플 사이즈 계산하는 거는 스터디 전이잖아요. 샘플 사이즈 하자드 레이쇼 기반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연구 결과에서 이제 프로포션 하자드가 만족하지 않는다, 뭐 크로스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일단 큰일 난 거죠. 예, 그 굉장히 큰일 나. 저도 이제 그 다른 교수님 연구 도와주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되게 이제 어렵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아까 랜드마크 아날리시스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기간을 이제 쪼개서 여기부터 봤을 때는 이제 만족한다. 뭐 여기까지는 만족한다. 뭐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설계 전에 이미 그런 게 예상이 된다면은
당연히 그 랜드마크를 끊어갖고 이제 단기만 본다거나 장기만 본다거나 이제 그렇게 세팅을 이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연구들도 RCT 많습니다. 예. 솔직히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은 예. 우리가 뭐 논문 쓸 때 아무래도 다들 너무 임상가들은 바쁘니까 통계 전문가 의뢰나 또 컨설트나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직접 우리가 통계를 뭐 더 젊을 때는 다 돌리지만 시간이 지나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속한 곳이 그게 회사고 통계 자문을 해서 의뢰를 받아서 용돈을 지불하고 하는 그런 건가요? 애정으로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저희 뭐 법인이고요. 이제 저희 팀이 9명, 저 포함 9명 있고 이제 분석 의뢰랑 분석을 이제 지원하는 게 주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RCT 같은 경우는 뭐 분석도 하고 이제 분석을 이미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분석이 된 거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비전 때 이제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예요? 예방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보안이에요? 예, 일단은 뭐 예,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팀원들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뢰를 받아서 예, 예. 하고 그걸로 회사 운영하고 이렇게 하시고 예.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있었는데요. 한 5년 전에 이제 저랑 비슷하게 시작한 회사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연구고 이제 고객들이 다 교수님이다 보니까 그 이제 지금은 다 그만두시고 그 이제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가셔서 이제는 이제는 많은 거의 없는 것 병원들이 같습니다. 의학 통계학과라든지 예방의학교 이런 데랑 주로 코워크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서 예. 그런 데 의뢰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이고 잘하고 좋은 데 논문을 치는 데 큰 힘을 댄다. 이런 거를 좀 홍보해 주시고 정보를 줘야 이 연구자들도 좀 수주를 하고 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 지금 이 방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랑 이제 같이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 사실 요즘 젊은 선생님들은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같은 이제 MD로서 선생님들의 그 다른 이제 MD가 아니신 분들보다는 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고충이나 그 이제 생활 패턴이나 이제 주말에 일하시는 그런 패턴, 그다음에 이제 그 논문에 대한 그 간절함 그런 마음을 제가 좀 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새는 그 연구가 저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방향이 잘못 가면은 그것을 회복하는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나중에 억셉트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이게 점점 사회가 그 업무 부담을 정확하게 나누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는 저희가 이제 그 연구자와 통계자가 같이 했는데 요새는 연구자와 통계자가 점점 분리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 추가 질문? 그래서 수주가 많이 생산성이 있나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요. 이제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서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별로 들 게 없겠네요. 임상근 선생님. 네, 김치훈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연장인데 이제 큰 스터디 보면은 레이트 디퍼런스로 샘플 사이즈를 구하거나 그 해저드 레이쇼 차이로 샘플 사이즈를 구하는데 이제 처음에 그 둘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카디오바스큘라 뭐 빅트라이얼은 대부분 타임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레이트 디퍼런스로 하면 타임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로 구하게 된다고 이해가 돼서 왜 그걸로 선택을 하는지 그 두 가지를 처음에 이제 선택할 때 있어서 뭐가 장단점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 여쭤. 일단은 그 레이트 디퍼런스 레이트 같은 경우도 타임을 이제 픽스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3년 그 레이싱이나 로드사 3년. 그러니까 타임을 픽스하면은 그 이벤트 레이트가 이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디퍼런스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퍼런스는 하자드 레이쇼 중에 뭐가 좋은지는 이게 저도 이게 뭐 기준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서 뭐 리뷰 참여하고 리비전하고 그래 보니까 확실히 이제 디퍼런스가 심플한데 그 이제 뭔가 추가 분석을 약간 좀 고급 통계 방법을 쓰길 하고 여러 가지 보정을 하길 바랄 때 조금 난감해지고요. 왜냐면 심플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자드 레이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보정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아무튼 콕스 분석이라는 게 어쨌건 그 이제 회귀 분석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다 약간 그런 고급 분석을 적용하기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사실 저도 모르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디퍼런스로 심플하게 갔던 그 로드스타가 제일 좀 마음에 드는데 이제 요즘에 뭐 스탯 리뷰어들도 워낙 많고 스탯 리뷰어들끼리 성향도 다 달라서 뭐가 좋다고 말씀드리긴 저도 좀 어렵게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런천 세션을 통해서 그 두 분의 연재를 모시고 우리가 통계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돼서 요로서 런천 세션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두 연자분 감사드리고 그 패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